제구와 마이너스 구하지 말았어야 할 협객. 그를 다시 본 것은 숲을 벗어난 뒤 며칠이 지나서였다. 소녀는 이미 혼자 걷고 있었다. 같은 길을 택했을 뿐 함께 움직인 적은 없었다. 서로 말 섞지도 않았고 이름을 묻지도 않았다. 숲에서의 만남은 스쳐 지나간 인연에 가까웠다. 그래서 다시 마주쳤을 때 놀라움보다 먼저 든 감정은 묘한 불쾌감이었다. 그 협객은 길가에 서 있었다. 옷차림은 단정했고 칼은 허리에 가지런히 매여 있었다. 몸에 큰 상처는 보이지 않았지만 움직임이 미세하게 느렸다. 오래된 부상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듯했다. 그가 고개를 들어 소년을 보았을 때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가 곧 정리되었다. 다시 만났군. 소년은 멈추지 않았다. 다만 걸음을 늦췄다. 굳이 피할 이유도 다가갈 이유도 없었다. 협객이 먼저 말을 이었다. 나는 백학문의 사람이네. 그 한마디로 충분했다. 설명은 길지 않았고 필요도 없었다. 그가 어떤 문파에 속해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움직이는지 그 이름 하나면 모두 설명되었다. 백학문. 소년의 가슴 안에서 스쳐 지나갔던 문양과 기척이 하나로 이어졌다. 협객은 말을 덧붙였다. 백학문에서 파견 나온 협객이다. 그는 자랑하듯 말하지도 숨기듯 말하지도 않았다. 사실을 말하는 태도였다. 소년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반응하지도 않았다. 그 이름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많은 것이 정리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둘은 같은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동행을 약속한 적은 없었지만 길은 하나였고 굳이 갈라질 필요도 없었다. 협객은 말을 아꼈고 소년은 묻지 않았다. 그 사이의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지만 편하지도 않았다. 해가 기울 무렵 작은 마을이 나타났다. 마을은 조용했다. 지나치게 조용했다. 연기가 오르지 않았고 개 짖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협객이 먼저 걸음을 멈췄다. 기척이 이상하군. 소년도 느끼고 있었다. 공기가 가라앉아 있었고 냄새가 탁했다. 피냄새였다. 오래된 것은 아니었다.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은 흔적이었다. 마을 안쪽에서 신음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다. 협객은 칼자루에 손을 얹었고 소년은 한 발 뒤에서 상황을 살폈다. 골목 안쪽에서 5명의 사내가 보였다. 강도들이었다. 이미 한 사람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나머지 4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협객이 앞으로 나섰다. 백학문 협객이다. 그 말은 경고이자 선언이었다. 강도 하나가 웃으며 침을 뱉었다. 그 순간 협객의 칼이 움직였다. 첫 번째 배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강도의 팔이 떨어져 나갔다. 피가 튀었고 비명이 골목을 채웠다. 하지만 협객은 멈추지 않았다. 두 번째 강도의 다리를 베었고 세 번째의 손목을 자르듯 스쳤다. 치명상은 아니었다. 그러나 누구도 다시 일어설 수 없게 만드는 상처들이었다. 소년은 그제야 깨달았다. 이건 싸움이 아니었다. 처형도 아니었다. 연출이었다. 협객은 일부러 급소를 피하고 있었다. 일부러 죽이지 않았다. 고통이 오래 남도록, 비명이 길게 이어지도록 베고 또 베었다. 강도 하나가 땅을 긁으며 울부짖었다. 그만 죽여줘. 협객은 고개를 숙여 그를 내려다보았다. 얼굴에는 분노도 증오도 없었다. 대신 차분한 확신이 있었다. 자신이 옳다는 확신, 그리고 그 확신 속에 섞인 미묘한 즐거움. 백학문은 본보기를 남긴다. 그 말과 함께 그는 강도의 허벅지를 다시 베었다. 깊지 않았다. 피만 더 흘렀다.
비명은 더 커졌고 다른 강도들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졌다. 소년의 손이 굳었다. 그는 이 장면을 알고 있었다. 장소는 달랐지만 구조는 같았다. 정의라는 이름, 질서라는 명분,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이 드러내는 얼굴, 힘을 휘두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의 표정. 협객은 마지막으로 남은 강도 앞에 섰다. 마지막이다. 그 강도는 이미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몸은 피로 젖어 있었고 눈은 풀려 있었다. 협객의 칼이 천천히 올라갔다. 그 느린 움직임이 소년에게는 더 견디기 어려웠다. 그만해. 소년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끼어들었다. 협객이 돌아보았다. 잠시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 스쳤다. 왜? 이미 끝났다. 협객은 잠시 소년을 바라보다가 웃었다. 짧고 낮은 웃음이었다. 끝내는 건 내 기준이다. 그리고 칼이 내려왔다. 강도의 목이 잘렸고 몸이 쓰러졌다. 골목에는 피냄새와 정적만이 남았다. 협객은 칼을 닦으며 말했다. 이게 백학문이다. 질서를 바로 세우는 방법. 소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다. 가슴 안에서 어떤 기준이 조용히 식어가는 느낌만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협객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잠들었다. 숨은 고르고 있었고 얼굴에는 평온함마저 남아 있었다. 소년은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다. 그는 알았다. 이 사람을 살려둔 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칼로 구해준 적은 없었다. 치료해준 적도 없었다. 다만 배지 않았고 떠나지 않았을 뿐이었다. 그 선택 하나로 이 장면을 보게 되었다. 백학문의 협객은 예외가 아니었다. 그가 보여준 얼굴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기준의 결과였다. 소년은 말없이 길을 떠났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붙잡지도 않았다. 이미 답은 나와 있었다. 구하지 말았어야 할 협객이었다. 그리고 그 협객이 속한 백학문 역시 언젠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대상이 되었다. 혼자였다. 그 사실이 처음으로 분명해진 것은 숲속에서 며칠을 보내고 나서였다. 협객이 사라진 뒤에도 길은 이어졌고 하늘은 낮과 밤을 구분 없이 반복했지만 그 모든 흐름 속에서 함께 걷던 기척만이 사라져 있었다. 소년은 그 공백을 굳이 채우려 하지 않았다. 이미 채워진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숲은 조용했다. 바람이 잎을 흔드는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이 있을 뿐이었다. 그는 나무 아래 앉아 숨을 고르지 않았다. 고를 필요가 없었다. 숨은 이어지고 있었지만 깊지 않았고 심장의 박동 역시 몸을 괴롭히지 않을 만큼만 남아 있었다. 그는 흐름을 시작했다. 억지로 끌어올리지 않았다. 숨을 멈추고 심장을 누르는 동작도 최소한으로만 했다. 그러자 흐름은 자연스럽게 시작되었다. 이전보다 빨랐고 이전보다 강했으며 무엇보다도 통제하려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리를 잡았다. 편했다. 그 사실이 가장 먼저 이상했다. 숨을 쉬지 않는 상태가 이제는 자연스러웠고 심장이 멈춰 있는 동안 오히려 몸이 안정되는 느낌이 들었다. 공기를 들이마시려 하면 가슴이 불편해졌고 심장을 뛰게 하려 하면 안쪽에서 미세한 저항이 일어났다. 그는 다시 숨을 멈췄고 그 즉시 편안함이 돌아왔다. 소년은 손을 들어 올렸다. 떨림은 없었다. 손목에 손가락을 대보았지만 맥은 느껴지지 않았다. 가슴에 손을 얹어도 마찬가지였다. 심장은 뛰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는 살아있었다.
죽은 몸이 아니었다. 하지만 살아있는 몸이라고 말하기에도 어딘가 어긋나 있었다. 그는 그 상태를 오래 바라보았다. 놀라움도 두려움도 들지 않았다. 그 감정들이 어디로 갔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이튿날 그는 상처를 확인했다. 옆구리에 남아있던 베인 자리는 이미 아물어 있었다.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았는데도 살이 붙어 있었고 통증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빠르다는 생각보다 먼저 든 것은 이 속도가 정상이 아니라는 인식이었다. 흉터는 검게 변해 있었다. 신맥이 끊어진 자리에서 시작된 검은 자국과 같은 색이었다. 그는 옷을 벗고 몸을 살폈다. 손목에서 시작된 어둠은 팔을 따라 어깨로 올라가 있었고 가슴과 목 아래에도 옅은 선이 남아 있었다. 혈관을 따라 번진 흔적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단순한 색의 변화가 아니었다. 물가루가 얼굴을 비춰보았다. 눈 아래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피부는 이전보다 창백해 보였다.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도 죽은 사람의 얼굴도 아니었다. 그 중간 어딘가에 머물러 있었다. 사흘째 되던 날 그는 책을 꺼냈다. 혈곡에서 가져온 B급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미 여러 번 보았지만 이번에는 마지막 장을 펼쳤다. 글자는 적었고 담담했다. 이 무공은 끝이 있다. 신맥이 끊어진 자만이 익힐 수 있으나 익히는 순간부터 다른 모든 것도 끊어진다. 그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다. 설명은 없었지만 의미는 분명했다. 감각, 감정, 생명, 그것들은 하나씩 사라질 것이고 그 과정은 되돌릴 수 없다는 뜻이었다. 소녀는 책을 덮었다. 되돌릴 수 없다는 말이 오래 남았다. 그날 이후로 그는 자신의 변화를 조금씩 자각하기 시작했다. 감정이 둔해지고 있었다. 협객이 떠났을 때 분노하지 않았고 강도들을 떠올려도 연민이 들지 않았다. 백학문의 문양을 다시 떠올렸을 때조차 증오는 희미했다. 모든 감정이 물속에 잠긴 듯 흐릿해졌다. 힘은 남아있었다. 이전보다 강했다. 몸은 가벼웠고 움직임은 빠르며 상처는 쉽게 아물었다. 하지만 그 힘을 사용할 때마다 자신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감각이 뒤따랐다. 닷새째 되는 밤 그는 다시 흐름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 깊게 이어졌다. 경맥을 따라 빠르게 순환했고 단전을 피해 온몸으로 퍼졌다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왔다. 완벽에 가까운 흐름이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이 오히려 불길했다. 마치 원래 그래야 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는 억지로 숨을 들이마셨다. 고통이 왔다. 폐가 찢어지는 듯했고 심장을 뛰게 하자 가슴 안이 타들어갔다. 그는 그 고통을 잠시 견디다가 다시 숨을 멈췄다. 그러자 편안함이 돌아왔다. 소녀는 깨달았다. 이 무공은 죽음에 가까울수록 강해지는 무공이었다. 살아있으려면 죽어야 했고 죽음을 유지해야 힘이 이어졌다. 그 대가는 명확했다. 사람으로서의 감각과 감정이었다. 엿새째 되는 날 작은 마을이 보였다. 아이 하나가 넘어져 울고 있었고 어머니가 달려와 아이를 안았다. 소녀는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아무 느낌도 들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무엇인가가 움직였을 감정의 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돌아섰다. 마을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나무 아래에 앉아 오래 생각했다. 이 무공을 계속 쓰면 끝은 정해져 있었다. 강해질수록 사람에서 멀어질 것이다. 감각도 감정도 결국은 기억마저 희미해질 것이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가족을 죽인 자들은 살아있었다. 그들을 베기 전에는 이 길에서 내려올 수 없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였다. 이 무공을 그대로 쓰지 않는 것, 고쳐야 했다. 죽음으로 사는 무공을 사람으로 남을 수 있는 무공으로. 그는 그 가능성이 희미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생각을 놓지 않았다. 혈곡의 B급만으로는 부족했다. 다른 기준, 다른 방식이 필요했다. 소녀는 책을 덮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흐름을 시작할 때마다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다. 아주 미세하게,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그 시도는 곧 고통으로 돌아왔고 몸은 즉각 반발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이 길의 대가가 명확하다면 그 대가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끝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날 밤 소녀는 숨을 멈추고 심장을 눌렀다. 흐름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그대로 따르지 않았다. 아주 조금 방향을 틀었다. 고통이 밀려왔다. 그는 이를 악물지 않았다. 그저 견뎠다. 밤은 깊어갔고 숲은 조용했다. 소녀는 알았다. 이 선택이 곧 폭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위험이 이미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